선생님은 책을 우선 어떻게 골라서 보세요?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을 우연히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우연성에 열어놔야 되는 거고 자신을. 저는 사실 여행 갈 때도 뭐 찾아보고 가는 거 잘 안 좋아하거든요. 헐, 이 얘기는 처음 들었네. 완전히 저의 여행법. 그렇습니다. 책도 그냥 우연히 어디 서점에서 뭔가를 본다든지 제목이 이끌리네라고 봤을 때 주제를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요. 우리 이 선생님께서 책을 엄청 많이 내셨어요. 책을 몇 권 내셨죠? 지금까지 4권을 썼고요. 아이고. 6월에 또 한 권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뭐 거의 1년에 지금 2권 정도씩 내시는 상태 아닙니까? 1년에 2권까지는 아니긴 한데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권은 웹매거진에다가 글을 연재를 했던 거를 모아가지고 낸 것도 있고 그래서 쓴 거는 1년에 2권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저도 이게 체크를 해보니까 1년에 1.7권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22년에 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라는 책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철학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책을 내셨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에 가장 사적인 관계를 위한 다정한 철학책, 제목도 엄청 예쁘네요. 그 다음에 작년에 2024년에 가장 젊은 날의 철학을 쓰셨어요. 책을 쭉쭉 써내려 가시는데 좀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네네. 어떻게 그렇게 쭉쭉 내십니까? 교수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마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약. 일단 계약서를 썼다. 네. 써버려서 사실 저는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유튜버 활동을 하는 와중에 제안들이 막 오기 시작했고 그 제안을 저는 거부할 수 없는 거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냥 책을 내자는 거 먼저 출판사에서 이렇게 요청을 주시는데 당연히 해야지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원래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대중서 같은 거를 젊은 나이에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제안을 주시니까 감사하다 생각에 다 서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써야 되니까 이제 저를 좀 막 채찍질을 해가면서 좀 자기 착취를 하면서 썼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는 되게 완성도 있는 무언가를 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에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될 거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결과물을 낸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가볍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나이가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학문을 해온 경력 기준에서는 30년 이상 차이 나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수 생활만 25년 또 뭐 학위 과정 그러면 하여튼 35년 40년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책을 쓸 때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써요. 내가 한 60쯤 되면 정말 완결된 책을 한 권 낼 거야. 이렇게 학자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내시는 방법은 현재 내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 뭐 이 정도 선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책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책을 이렇게 많이 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하는 법, 글쓰기 하는 법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들을 거예요. 그 전에 책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권의 책에 대해서. 네. 처음 했었던 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는 우리 이 시대의 중요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철학 입문서 같은 거를 써주실 수 있겠냐라는 기획을 받아서 제가 그때까지 많이 공부했었던 대학생 생활, 대학원 생활 거치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지식을 포괄적으로 녹여낸 책이고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것도 그건데 그거는 그냥 좀 더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그 철학자들의 사상을 풀어내려고 했었던 책이고, 그다음에 가장 사적인 관계를 위한 다정한 철학책이 제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써보고 싶은 주제로 써보세요라는 제안을 받았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그 당시에는 더 그렇게 느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철학과를 갔거든요. 20대 후반 정도가 되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나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서 살았던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사랑으로 살았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난 이유가 필요가 없었구나.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좀 힘든 심리적인 시기를 겪고 정서적으로도 막 변화하고 그런 시기에도 어머니가 아침밥을 매일 차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았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는 인간관계, 사랑 그런 거를 통해서 잘 살아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의식을 좀 표현해보고자 책을 썼고요.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젊은 날의 철학이 가장 최근에 낸 책인데, 이거는 2030 세대가 가장 요즘에 많이 하는 삶의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철학적으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출판사의 기획에 맞춰서 제가 실존주의 철학이 이 주제에 어울리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풀어낼 책입니다. 요즘에 이제 쇼펜하우어가 엄청 또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인데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대화하면서. 쇼펜하우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되게 흥미로운 철학자라 생각합니다. 저도 100%다 아는 게 당연히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되게 독창적인 견해를 내놨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자명할 수 있는 견해를 내놨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 분석 자체가 되게 자명한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훌륭한 철학 사상은 나중에 보면 다 자명해 보인다. 왜냐면 약간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맞는 게 어떤 경험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자명성이 있는 철학자다. 저는 쇼펜하우어가 그렇게까지 고독이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런 것만을 강조했다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좀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소비될 때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약간 아쉬운 점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좀 근원적인 좀 허무주의랄까? 그런 것들을 배경에 쭉 깔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면 말하자면 고통이라든지 사회의 처참함 이런 것들이 당연히 눈에 보이고 그럴 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뭐 동양 철학 같은 좀 이렇게 내려놓기 진정한 의미 있는 욕망을 바라보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최소 수준에서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뭐 예술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으니까 요즘의 현실에 나는 너무 맞아서 결국은 이런 대중적인 한국에서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제가 대화를 하면서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다음에 현실을 그대로 그 직시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간씩 도움이 되는 철학적 사유를 중시하고 이제 이런 면에서 쇼펜하우어하고 비슷한 면모가 있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질문자가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그 멋진 모습을 좀 더 제가 부각시켜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책 얘기를 했으니까 책 얘기와 더불어서 선생님이 책을 이렇게 쭉쭉 잘 내실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대학에서 공부했던 철학과 선생님이 관심을 갖게 된 철학의 차이에서 온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접한 철학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철학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대학교에서 들었던 모든 수업들이 다 너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육이 전 기본적으로 되게 제가 운이 좋아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공부할 때 모든 있었던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독일에서 베를린 자유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너무 좋은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제가 지금 해나가는 생각들을 상당 부분 많이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대립된다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고요. 근데 다만 그냥 결국에는 학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굉장히 좁은 주제를 파고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제가 느꼈던 약간의 문제점은 그 좁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전 세계에 너무 적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는 게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장 굉장히 사회를 향해서 거시적인 이슈를 던져줄 수는 없는 그런 문제. 그게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나중에 무언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한테는 약간 답답하게 느껴졌던 측면이 있었어요. 대중과 만나는 철학? 사실 그거는 이야기를 바꾸면 나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철학 그건 이제 당연히 좁은 주제일 수는 없죠. 우리 삶 자체에 아주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또 하나는 저는 조금 철학 연구의 난해성 과 관련이 된다고 봐요. 사실 근데 저는 뭐 꼭 철학자들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념과 개념의 이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심플하게 논의하려면 그런 철학적 용어와 철학적 화법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세계로 가면 결국은 삶의 일상, 철학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 이거는 닫힐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중과의 소통의 길을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대중과의 소통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런 길을 가고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철학은 특정 전통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활동이라 생각하거든요. 철학이라는 게 그냥 맨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을 따를 거냐 그리고 그 전통 중에 어떤 조류를 따르고 무엇을 비판할 거냐 이것에 의해 가지고 학자의 삶이 나아가게 된다 생각하는데 지지하고 싶은 전통이 없었어요. 무언가 지지하고 싶은 전통이 있어야 그거를 쫓아가면서 나의 커리어를 이뤄갈 텐데
저는 솔직히 그게 없으니까 열정이 생기지가 않아서 다 두루두루 보는 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저도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읽으면서 네. 아 이런 접근도 괜찮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그 질문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각각의 질문에 그나마 좀 잘 맞는 어떤 철학 사조나 철학가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책이거든요. 어찌 보면 철학이 우리 일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은 또 그런 태도도 나쁘진 않다.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잡탕이 되겠습니다만은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의 일상을 그냥 찰나에 휙 지나가게 두지 말고 철학이라는 건 조금 느리게 생각하기, 좀 근원을 생각해서 자신의 행위에 조금 더 책임성을 기하기도 하고 좀 나다운 행위를 하도록 자기를 잘 끌고 가는 그런 힘 중에 하나라고 봐서 앞으로 우리 사회 철학이 좀 더 많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개인적으로 기대하고요. 책 얘기로 조금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지금 구독자들이 선생님의 책 얘기를 엄청 기다리고 있어서 선생님은 책을 우선 어떻게 골라서 보세요?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을 우연히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우연성에 열어놔야 되는 거고 자신을. 저는 사실 여행 갈 때도 뭐 찾아보고 가는 거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우연히 어떤 동네에 가서 마주치게 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려고 하는 편인데. 헐, 이 얘기는 처음 들었네. 완전히 저의 여행법이거든요. 책도 그냥 우연히 어디 서점에서 뭔가를 본다든지 도서관에 가서 제목이 이끌리네 라고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물론 정말 많겠지만 그 와중에 한 권이 마음에 든다면 그러면 그 책에서 인용되어 있는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철학책들은 보통 인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책들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아 이렇게까지 훌륭한 결과물을 내놓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참고했구나. 이것도 읽어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저는 뻗어나가는 접근법을 택하거든요. 논문집 같은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주제별로 해외에는 논문집들이 특히 되게 많이 출판이 되고 뭐 옥스포드 같은 데서 나오고 그런 여러 좋은 기관들에서 나온 철학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무슨 사랑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논문을 모아놓은 집도 나오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AI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모아놓은 거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일단 보고 훌륭한 논문을 쓴 사람이 참고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뻗어나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은 역시 독서를 일종의 지적인 대화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전제가 돼 있으면 우리 자꾸 이제 책을 읽어야지 그래서 엄청 공부하듯이 책을 보는데 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우연히 만난다. 그래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이제 완독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책이 계기가 돼서 또 다른 책으로 펼쳐가기도 하고 또 관심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우연한 만남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책을 편하게 보면 어떨까 싶고요. 자, 선생님을 제가 뵈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어려운 책이건 쉬운 책이건 선생님식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발전시켜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통한 배움이랄까 깨달음이랄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은 어떻게 형성시킬까요? 요컨대 책을 읽는 방법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메모를 하면서 읽고요. 일단 책 내용 자체를 많이 적어놓고 주요한 내용 같은 거를 요약해서 적어놓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 옆에 제 생각 같은 것들을 만약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적으면서 읽거든요. 그동안 강박이 되어온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메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책을 그냥 아예 안 읽고 마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메모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읽고 손으로 하면 아프니까 손 아프니까 저는 핸드폰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메모를 하고 아니면 컴퓨터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반드시 그거를 한번 복기를 어느 삶의 순간에는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생산물을 만들어서 남 앞에 내놓는 거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다시 그거 복귀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흩어져 버린다고 생각하고 물론 약간 남아있겠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복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친구한테 말을 꺼내보는 걸 수도 있고 가족한테 말을 해보는 걸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아 이런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내 식대로 내 언어로 바꾸는 활동이니까 그게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오늘 너무 안심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가 같이 독서를 할 때 이런 방법을 꼭 쓰세요 하고 말씀드렸던 거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말씀이라서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도 역시 무엇인가를 새로 알게 되면 생각해보기
생각한 거를 이렇게 쭉 쌓이면 생각을 쭉 이어봐야 되니까 그 이제 생각의 이음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의 이음을 어느 정도 하는 상태가 되면 꼭 메모하기. 메모를 쭉 반복적으로 한 다음에 다시 메모를 보고 생각하기. 이제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하고 저희가 아이캔 대학이라는 데서는 이 5인 말하기 모임이라는 걸 구성합니다. 이게 이제 학생 수가 엄청 많으니까 네. 단톡방에서 일요일날 아침 7시에 뭐 무슨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 5명만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줌을 켜놓고 거기서 5분간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 사실은 자기가 새롭게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네.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게 저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봐요. 저도 이런 버릇이 왜 생겼지? 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방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때 생겼더라고요. 왜냐면 발표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철학과에서는 그 발표를 시키니까 이 글을 읽고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까지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적어가면서 읽어야 되고 내 해석도 내려야 되니까 발표를 해보고 말해보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그 수업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지점이 사실은 미국 교육이 다 좋지는 않은데 이 지점에서는 정말 한국이랑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책을 읽고 요약 준비 또는 자기화시킨 내용에 대한 발제 준비 같은 걸 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제 이게 항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심지어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또 이제 토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이 우리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핵심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 책 읽을 때 적극적으로 메모하시고 토론하시고 말하시고 하는 거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 안에 퍼즐 조각처럼 있을 텐데 걔를 예를 들어서 글쓰기로 표출할 때는 보통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셔요? 제가 그 메모를 해놓은 어떤 내용이 쫙 있다고 했을 때 뭐 한 권의 책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권에 대한 걸 수도 있고 했을 때 다시 그것들을 쭉 보면서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제랑 연관된 것들을 찾아서 선별을 쭉 해놓고 다시 그 선별된 것들을 보면서 제 생각들을 정리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쓰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제일 중요시하는 기준 중 하나는 저도 이것도 대학교 때 한 교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족이 그냥 읽었을 때 잘 썼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글을. 그 생각을 많이 염두에 두고 일단 최대한 쉬운 표현이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사실 내가 더 뭐 어렵게 쓰고 더 정밀하게 쓰고 싶으면 후에 그 프로세스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내 식대로 그러니까 책에 정리된 내용을 넘어서서 내 식대로 일상 언어 표현으로 한번 바꿔서 쭉 정리를 해보는 거 그게 중요한 과정 같아요. 선생님이 사실 그 학문적인 여정으로 보면 그렇게 긴 여정은 아니었는데 산출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수준하고 책을 쓰는 수준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의 깊이도 그렇고 서사의 길이도 그렇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작업을 하는 프로세스가 그에게 익혀져 있는 거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단편 글을 쓸 때하고 책을 쓸 때의 차이를 어떻게 그동안은 경험을 하셨을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그동안 냈던 책들이 단편 글들을 묶어놓은 성격이 강해서 주체적인 기획을 가지고 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들지 않거든요. 제가 내공이 쌓여야 가능할 일일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몇 년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 몇 년 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주제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그 주제에 관한 거를 계속 모으는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회가 부여됐을 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것일 뿐이지 사랑이란 그 키워드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여러 철학책이나 다양한 자료를 접할 때도 사랑에 대한 무언가를 읽으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 놓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내가 나중에 책을 쓴다면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변모할까를 그 주제별로 또 묶어서 그 주제 안에 그 정보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것의 바탕에서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몇 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몇 달이 아니고 몇 주가 아닌 것에 대해서 꼭 주목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이제 글쓰기가 정말 유행처럼 번져서 너무너무나 좋은 일이고, 그래서 우리 다음 브런치 같은 것도 아주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도 지금 글쓰기 모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글쓰기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답은 얻은 것 같으네요. 적어도 몇 년 동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계속 천착을 해야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표출하는 글쓰기를 넘어선 자기 이야기를 담은 그런 글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두 가지 정도만 하면은 우리 독자들이 궁금증을 풀 것 같은데요. 이제 공부를 막 해서 또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기도 하고 또 몸에 이제 체화된 상태로 이제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를 어떻게 조합하셔요? 제가 명확하게 의식적으로 따르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저는 그냥 스타트를 끊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끊어진 스타트에 기초를 해서 그 다음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스타트를 끊는다는 거의 의미는 작은 글일 경우에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큰 글을 이루려면은 그 작은 글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네. 그 각각에 대해서는 그냥 시작을 하는데, 적어도 그 큰 구조에 대해서는 일단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쭉 이어낼지를 틀을 반드시 잡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앞에다가 제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다 몰아넣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처럼 글이 되도록 하는 거를 저는 좀 선호를 해요. 결국에는 저도 좀 학문적인 훈련을 조금은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읽기 좋은 글을 쓰려면 그러니까 의미적 두괄식이네. 네네, 그렇죠. 앞부분에서 좀 그래도 필요한 내용을 딱 저는 전달을 하는 구조를 일단 잡아놓는 거를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글쓰기의 마지막으로 기쁨에 대해서 조금 저는 여쭙고 싶어요. 사실 이 고통과 기쁨의 양면성인데 선생님은 어떤 경험을 주로 하고 계실까요? 저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글을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진 않았었거든요. 사실 그게 좀 어느 정도는 적성에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대학생 때 운이 좋게 그냥 제 지도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제가 자유롭게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혹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좋게 평가해 주시고, 뭐 다른 대회 같은 데 지원해서 거기서 뭐 교내에서 상을 받았던 적도 있고, 그 자유로운 글쓰기가 보기 좋다라는 식의 평을 좀 받았어서 그게 좀 용기가 돼서 내가 딱 형식을 맞춰야지라는 강박보다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걸 쓴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근데 다만 타인의 피드백에 계속 저를 열어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타인한테 읽히기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중요한데, 그것 또한 기쁨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이렇게 좋게 쓰면 누군가가 읽고 기뻐하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 명이라도 더 기분이 좋아지면 저도 좋잖아요. 제가 제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기쁜 활동인 것 같습니다. 글쓰기는 나를 표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큰 것이 세상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서 지금 이 선생님 말씀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기쁨으로 와닿기도 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글쓰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건 너무너무나 박수를 치고 훌륭한 일, 이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독서, 사유, 대화, 경험 등등이 밀도 있게 꽤 오랜 기간 꽉 차여졌을 때 일종의 양질 전화처럼 나오는 글일 때 그것이 아주 훌륭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제도 확인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표출하실 때 비교적 자유롭게 하신다는 얘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틀에 박히거나 아니면 너무 잘 쓰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자기를 표출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도 기쁨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그래도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애를 쓰시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글을 쓰려고 또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시민 지식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한국의 시민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기쁜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 우리 시민 지식인들에게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서 또 마지막 한마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읽었던 내용 같아요. 거기서 웅변의
첫 부분은 반드시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걸 남한테 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남의 공감을 먼저 얻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 저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익을 위한 전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존하는 나로서 내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기초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남은 이걸 보고 뭘 느낄까? 지식 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나 혼자 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끊임없이 남들에게 결과물을 내놓고 뭔가를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또 발전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 입장에서도 앞으로 많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긴 영상 봐주신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